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강의를 맡게 될 이영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2시 수업 이런 거 피하거든요. 가장 힘들 때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도 밥 먹고 나서 이제 졸리고 이럴 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강의가 소프트뱅크 벤처스에 있던 강동석 부사장이 맡았었는데 미국 가는 바람에 제가 땜빵을 하게 됐습니다. 땜빵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대부분 MBA나 MOT죠. 그죠? 학부생들도 조금 계시고 이거 돈 내고 왔어요? 공짜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행운합니다. 이거 한 200 들어요, 보통. 이런 코스웍을 들으려면 개인적으로 들으려면 한 200 듭니다. 200 드는데 공짜면은 이게 이제 세금으로 하는 거죠. 세금 그죠?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산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산업, 다른 분야에 가더라도 작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영어 잘하죠. 영어 잘하는 애들이 사회 잘하고 물리 잘하는 애들이 화학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했겠지만 벤처 캐피탈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한번 훑어보면은 나중에 다른 산업 분야에 가서도 충분히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뭐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벤처 캐피탈 쪽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일을 했습니다. 심사역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대표로서 20년 정도 투자를 했었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학교로 갔죠. 그때 이제 서울대 경영대에서 요새 학부생들은 대부분 다 복수 전공하잖아요. 그때 복수 전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벤처 경영학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 3학년들이 복수 전공할 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한 1년에 40명씩 해서 학위를 받는데 그게 생기면서 제가 그쪽에 조언을 했습니다. 조언을 했고 중간에 잠시 이제 모태펀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가 한 3년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학교로 갔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있었다고요. 다른 직장에 있었는데 이때는 투자하는 쪽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또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시다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학교 마치고 벤처캐피탈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주제가 벤처캐피탈 사이클이니까 벤처캐피탈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벤처캐피탈이 어떻게 투자하고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학생분들 중에서도 아마 결혼하신 분들 있는데 결혼 대부분 안 하셨죠. 이분들은 미팅이나 소개팅 할 거 아니에요. 미팅이나 소개팅 하면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보려고 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보고는 쉽죠. 그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지난 기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묻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지금의 그 사람을 파악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VC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도 벤처 캐피탈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이제 두 분이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아마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겹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해. 근데 그 두 사람은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겹치는 게 조금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벤처 캐피탈 쪽에 투자자 쪽으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투자 회사의 이제 존 도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업 계획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현금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고도 투자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의 업무를, 비즈니스를 꿰뚫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파트에서 이야기할 부분의 뼈대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게 여기 있죠. 파워로라고 이제 맥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투자의 진화라는 걸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제가 본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와 관련된 책 중에서 거의 탑에 속하는 책입니다. 제가 주로 선물을 잘 하지 않는데 이 책은 가끔씩 제가 사서 투자 업무를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벤처 캐피탈 쪽에 나중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앞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이제 학교 수업 아니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은 없다고요. 대부분 생소하잖아요. 생소하니까 이게 뭐예요?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으면 옆에 있는 친구도 몰라. 모르는데 안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벤처 기업 혹은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의 그 씨앗이 된 분이에요. 이 씨앗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윌리엄 셔클리라고 우리가 쓰는 반도체의 그 트랜지스터를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맙게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성질이 엄청 더러웠어요. 이 사람이 성질이 아주 순하고 좋았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은 굉장히 좀 딜레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벨 연구소에 있었는데 벨 연구소에서도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거길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와서 지금 실리콘밸리 쪽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회사를 만들죠. 셔클리 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제자와 관련된 뛰어난 박사들을 같이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이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힘들다 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셔클리 밑에서 일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사회에다가 이게 좀 시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묵살이 됩니다. 묵살이 되면서 이 8명의 과학자들이 셔클리 연구소를 뛰쳐나와서 회사를 만들죠. 그게 바로 페어차일드 반도체입니다.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사실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큰 물줄기를 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이 8명을 이제 8명의 반역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덕분에 그야말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창업 기업의 이제 원조가 된 거죠. 그죠?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벤처 투자자로서 또 이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스록이라는 사람입니다. 8명이 그 윌리엄 쇼클리 밑에서 야 이거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스록이라는 이 금융업자를 만나요. 이 사람 원래 이제 벤처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니까 이 사람이 야 그러면 나와라. 내가 돈을 모아서 올 테니까 니네들이 회사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도 조금 내고 물주를 찾아다녔죠. 굉장히 없었는데 그때 물주 중에 한 군데가 페어차일드 가문이었어요. 우리 록펠러 가문 이런 거 있잖아요. 카네기 가문처럼 방산업체로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페어차일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예요. 거기가 대주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돈을 받아서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실제로 지금 반도체 주 원료가 실리콘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실리콘을 안 썼습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죠. 커지고 거기서 사실 실리콘밸리라는 이름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이 페어차일드라는 가문이 대주주로서 사실은 그렇게 직원이나 창업자들에게 호의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그 8명이 다 나옵니다. 다 기어 나와서 60여 개가 되는 반도체 회사들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실리콘밸리가 반도체의 성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시초라기보다는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나온 사람들. 아까 제가 이제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탑티어에 해당하는 그 회사분 있었잖아요. 그 회사도 이 8명 중에 한 명인 유진 클라이라는 사람은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요. 인텔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한 다음에 이거 이런 구조로는 안 되겠네 하면서 펀드를 만듭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펀드가 부채를 가지고 이루어졌었고 지금 우리나라 중기부 있죠. 중기부처럼 미국에도 SBIC라는 중소기업청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도 이제 벤처 투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SBIC라는 데서 벤처 캐피탈 회사에 돈을 빌려줘요. 예를 들어 야 10년 빌려줄게 5년 빌려줄게 이걸로 투자해라고 투자하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을 못하죠. 그리고 대출 형태로 막 빌려줍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없애고 완전히 출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벤처 펀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투자를 하는 벤처 펀드를 이 사람이 사실상 최초로 만든 겁니다. 최초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참 이제 금융 쪽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이제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쭉 펼쳐서 담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정반대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 100억이 있으면 이걸 1억씩 100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엄선해서 그냥 10개만 하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죠. 그리고 아까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나온 그 박사 2명이 인텔을 만들죠. 인텔을 만들 때 이제 이 사람이 같이 만듭니다. 투자를 하고 그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지분 구조를 이 사람이 만들어요. 창업자가 45%, 투자자가 45%,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게도 지분을 주자. 종업원 지주제를 인텔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이 창업자와 또 초기 창업 멤버들이 지분을 받고 하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윌리엄 쇼클리가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나와서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만들고,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없자 또 그 8명은 다 기어 나와 가지고 또 창업을 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유분방한 이직 문화, 그 다음에 창업을 계속 연쇄적으로 하는 이런 문화들이 다 이제 이때 잉태가 된 거죠. 굉장히 미국으로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벤처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이제 지금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아까 얘기한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경우는 거의 월드와이드로 탑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고, 이 당시의 투자는 어떤 형태의 투자였냐면은 코메라고 여러분들 아마 박물관이나 사진 같은 데 보면 옛날에 타자기 있었잖아요. 수동으로 꾹꾹 누르면 찍히는 타자기. 그 타자기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타자기인데 전동으로 또 전기를 꼽아서 하는 전동식 타자기가 있습니다. 그 전동식 휠 프린트를 만든 코메라는 이 일종의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때 셔틀 벤처스가 이 코메에 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내 겁니다. 이거 제품도 좋고 한데 지금 CEO가 별로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CEO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정하는 CEO를 받아들이려면 투자하고, 아니면 우리 투자 안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코메 이제 주주들이 알았다. 그러면 투자해라. 해서 이제 셔틀 벤처스에서 자기들이 그 하버드 MBA 출신의 CEO를 여기다 박습니다. 받고 이 코메가 굉장히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그 영입된 CEO도 굉장히 떼부자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70년대는 세콰이어 캐피탈, 클라이너 퍼킨스, 셔틀 벤처스 이런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의 벤처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멤버가 되고, 근데 실제로 CEO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그 전통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애플 스티브 잡스 영화 있죠. 잡스라는 영화도 있고 하잖아요. 몇 개 있죠. 거기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사회에 참여했다가 잘리는 게 나와요. 자기가 창업자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야, 너 안 되겠다 그러고 이사들이 잘라버린다고. 그런 전통이 다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EIP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한번 엑시스를 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투자 하우스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투자도 하고 하는 이런 EIP 프로그램을 이 1970년대부터 이제 한 겁니다. 1970년대부터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때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저 회사가 괜찮겠다 해서 돈만 넣는 게 아니고, 야, 저 사업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처음부터 창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거의 동업처럼 시작도 했었어요.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우리도 많아졌지만 투자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처음에 했다가 회사가 좀 크면 다시 투자하고 하는 이 계속 팔로운 투자를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초기에 같이 투자를 했다가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면 다시 투자한다. 안 나오면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일스톤 투자가 이제 굉장히 유행했고, 그래서 요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가장 이제 성공한 회사, 그리고 초창기 회사 중에 하나인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우리 당뇨병 인슐린이 있죠. 인슐린을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허버트 보이어라는 이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논문도 있고
특허면 특허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로버트 슈안슨이라는 친구가 어디에요? 클라이너 퍼킨스의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심사역으로 들어갔다가 반쯤 사실은 잘려요. 너 일 못해서 안 되겠다라고 잘리고 거기서 EIP처럼 야 그럼 너 인턴십처럼 파타임처럼 밖에서 좋은 회사에 있거든 우리한테 와서 소개해주고 그 성과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박사님을 꼬시는 거죠. 꼬셔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회사가 실제로 기술을 가진 분을 인바이트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하고 거의 뭐 이정표 바이오 기업의 이정표가 되는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 투자자입니다. 네트워크 투자라는 거는 초창기에는 한 군데 투자자가 한 회사를 투자하고 그 회사를 키우고 책임지는 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시장 볼륨이 커지고 사업이 커지면은 한 군데만 투자해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1976년에 이제 애플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애플이 만들어지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펀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가도 다 그냥 냉대를 받는 거예요. 냉대를 받다가 결국 초기에는 엔젤 투자자가 애플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엔젤 투자자가 이 벤처 캐피탈 쪽에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벤처 캐피탈을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러다가 벤처 캐피탈 한두 군데가 관심을 보이면서 옆에 있던 벤처 캐피탈도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좀 괜찮은가 하고 따라서 보고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거의 실리콘밸리의 주요한 벤처 캐피탈들이 애플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들의 이 네트워크가 계속 연쇄적으로 스노우볼처럼 커져서 투자하게 되는 행태도 1970년대의 큰 특징이고 이거는 지금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 내가 나만 빠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다 뭔가를 하면은 나 혼자 안 하려면 괜히 두렵잖아요. 지금 뭐 집값 막 오르는데 나만 안 사? 그럼 두렵잖아. 주식 오르는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두렵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투자도 남들이 좋다고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나는 별론 것 같아. 근데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찝찝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면 같이 망하면 좀 마음 편하잖아. 근데 남들은 다 버는데 나만 망했어.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모 현상도 네트워크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70년대에 굉장히 이제 미국 벤처 캐피탈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행동주의가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전부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동부가 있고 뉴욕, 보스턴 쪽에 서부가 있고 뉴욕, 보스턴 쪽에 동부가 있잖아요. 동부 쪽이 원래 금융의 중심이죠. 그래서 동부 쪽도 벤처 캐피탈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부 쪽의 벤처 캐피탈들은 CEO가 확실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업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확실한 데 많이 투자를 했고 서부 쪽 투자자들은 이런 시스템적인 기반보다는 창업자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를 어떻게 다 믿고 투자하냐? 우리가 핸들링 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동부가 서부에 비해서 나중에 밀리게 된 이유도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라이너 퍼킨스의 아까 저기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 유진 클라이너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또 파트너 중에 한 명이 톰 퍼킨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이 사람 말은 야,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야. 우리는 투자자가 기업가야, 기업가. 우리가 기업가야.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기업가처럼 우리 해야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부의 벤처 캐피탈들의 가장 큰 이제 사고 방식이었고, 그래서 유명한 이때 이제 또 나중에 유명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아주 성공적인 투자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코라는 네트워크 통신 업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특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건데 2000년대에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업체예요. 거기에 이 세콰이어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 창업자들이 부부거든요. 근데 이 부부 중에 특히 이제 와이프가 좀 센데 기가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간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드로 말 타고 막 이런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하고 여하튼 골 때렸어.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안 된다. 쟤들 믿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얘들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서 또 소송이 벌어지고 여하튼 난리가 나요. 그 정도로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서는 또 양상이 약간 달라져요. 이렇게 벤처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막 사람들 나와서 만들어진 그런 성공 방정식이 실리콘밸리에 쫙 퍼지게 됩니다. 자유롭게 회사를 그냥 나와버리고 자기가 창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창업했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창업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경쟁회사로 가면은 소송 문제 같은 게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경쟁회사라도 그냥 가는 거야.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이런 문화가 그때도 이제 정착이 됐다. 그리고 또 실제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창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런 벤처 붐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신중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감을 믿고 막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많이 생기고 존 도어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실패 투자입니다. 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고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패드예요. 패드,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얄팍한 패드로 펜으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펜 컴퓨팅이라고 그때는 했거든요. 그걸 80년대에 하겠다고 이 회사가 하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이게 거기 기술적으로 백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은 뭐 상용화됐지만, 그래서 여기에 존 도우가 투자를 하면서 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쫀쫀하게 디테일한 거 보고 안 해 이러고 투자했어요. 그리고 망했죠. 된통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여튼 다양한 VC들이 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리타이어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또 이제 새로운 또 벤처 캐피탈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도 쭉 기존 벤처 캐피탈들이 성장하는 반면에 새롭게 또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도 새로운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벤처,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거의 메이저 투자자가 됐어요. 탑티어가 된 엑셀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엑셀은
기존에 이제 70년대 벤처 붐이 막 일어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벤처 투자의 경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감적으로 얘 괜찮아 될 것 같아 그러면 질러버리고 이런 경향이 강했었는데 엑셀은 아주 계획적인 투자를 기초로 이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이제 사실상 최초의 VC가 엑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기들은 잡다한 거 안 하겠다. 우리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우리 몰라. 우리 소프트웨어 쪽하고 텔레콤 쪽으로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이쪽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사전 연구나 공부를 많이 하는 걸 회사의 기본 방향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나타내는 이제 단어 중에 prepared mind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나 산업 로드맵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자들과 미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할 내용을 90% 정도는 예측하고 알고 있어야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신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죠.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가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이 당시 이제 초기 인터넷 요 뒤에 물론 이제 뒤쪽에 투자를 하지만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웹 1.0이 막 붐을 일으킨 다음에 웹 2.0의 흐름이 있을 때 이제 엑셀에서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다가 야 이거 페이스북이 딱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페이스북은 VC 투자를 안 받았어요. 근데 엑셀이 계속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결국 페이스북에 이제 투자를 한 최초의 이제 벤처 캐피탈이 되죠. 그렇게 해서 또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80년대가 이제 새로운 이런 VC들이 많이 생겼고 90년대가 되면서 사실은 창업 쪽에 굉장히 큰 흐름이 생겨버리죠. 그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등장을 하면서 창업과 투자에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웹브라우저인 모자익이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 텍스트로 하다가 모자익이 나오면서 그래픽으로 인터넷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픽으로 인터넷 하게 됐고 이걸 이제 만든 대학 연구원이 안드레센이 99년도에 모자이크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우리가 지금 쓰는 뭐 크롬이라든가 엣지라든가 이런 웹브라우저를 최초로 이제 상용화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만들고 이때 이제 이걸 이 회사를 앞뒤로 하면서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이때 인터넷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이제 이 바로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요 무어의 법칙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2년, 1년 반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이 메칼프의 법칙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사용 효용도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 그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뭐 카톡 같은 이런 메신저죠. 메신저는 사용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 메신저의 효용도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증가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하게 만듭니다. 이런 메칼프의 법칙이 이제 등장하면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 기업에 90년대 중후반에는 인터넷 기업에 투자할 때 뭐 매출, 이익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야 사용자가 몇 명이야? 사용자 한 명당 얼마의 가치네? 이렇게 해서 투자가 이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는 굉장히 투자의 그 흐름을 바꾼 기술이자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 창업이나 투자 쪽에서는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처럼 반도체 이런 것들이 6, 70년도에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탄생을 하고 투자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0년대 이제 우리 애플이 76년도에 만들어져서 80년대에는 일종의 퍼스널 컴퓨터의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퍼스널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리고 90년대 들어가면서는 이제 인터넷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터넷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고 이것들이 상용화되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죠.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그 위에 모든 기업이나 산업의 활동들이 막 크게 됩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AI 같은 거죠. 지금은 AI가 하나의 기업의 어떤 매력 포인트로 그걸 AI 자체를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AI도 인터넷처럼 베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인프라가 돼버리고 모든 기업들이 AI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인터넷만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모든 기업들이 인터넷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하튼 투자를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여기 클라이너 퍼킨스 톰 퍼킨스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넷스케이프에 투자를 할 때 한 말입니다. 이때 이제 넷스케이프가 언제 투자했냐면은 회사 만들고 94년도에 초에 만들었는데 94년도 중후반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때 넷스케이프라는 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만들어져서 배포되지도 않고 우리 옛날에 모자이크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 거야 라고 만들고 있는 중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인가 아마 그렇게 투자할 거예요. 500만 달러 투자했네요. 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95년에 넷스케이프가 미국 정권 시장에 상장이 돼요. 상장이 돼서 1년 만에 5억 달러를 법니다. 500만 달러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 만에 100배를 이제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환경이 확 바뀌니까 90년도 후반에 이제 그로스 캐피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어리 스테이지 기업. 사업 계획을 막 만들고 시장을 검토하고 시장에 막 진입하고 이럴 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인 회장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합니다. 95년도에 세콰이어 캐피탈이 야후에 투자를 합니다. 이때 역시 야후도 아무것도 돈을 못 벌 때예요. 못 벌고 그리고 사용자에게도 돈을 안 받고 그때는 광고도 안 받았죠. 광고도 안 받는 무료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이제 맥칼퍼의 법칙에 따라서 야, 이 가입자가 계속 모이면 나중에 뭔가 돈이 될 거야 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죠. 투자를 초기에 이제 세콰이어가 투자를 합니다. 세콰이어가 투자를 하는데 95년도 11월 달에 소프트뱅크가 야후에다가 그 다음에 투자를 또 해요. 투자를 한 다음에 96년 초에 손정희 씨가 야후의 그 창업자 제리 양 등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뭘 제안을 하냐면 내가 야후에 1억 불을 투자를 할 테니까 지분 30%를 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때 야후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증권사하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손정희 씨가 제안한 기업 가격이 상장하는 가격보다 반값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상장하면은 이거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야, 우리 상장 준비하는데 그보다 훨씬 높다. 그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씨가 비스한테 그 당시 이제 야후는 경영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구글은 나오기 전인데 이제 뭐 라이코스라든가 이런 경쟁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몇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비서한테 야 거기에 전화해라. 1억 불을 그쪽에다 투자하겠다고 전화해라라고 이제 그 제리 양 앞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리 양은 쩔죠. 아니 경쟁업체에다 돈을 그렇게 넣어버리고 걔들이 돈을 팍 써버리면 야후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투자를 받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몇 달 안 돼 가지고 상장을 해요. 야후가.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프리 IPO 때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정희 씨가 이렇게 이제 투자한 다음부터 이제 벤처 캐피탈들도 어느 정도 상장 직전의 회사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프리 IPO 투자, 뭐 그로스 캐피탈이라고도 하고 레이스테이지 투자를 벤처 캐피탈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 씨가 여기 사실은 야후 투자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그래서 일본 야후도 만들고 또 아마 일본 야후에서 알리바바 투자했을걸요. 알리바바 투자하고 한 게 이제 이 그로스 캐피탈로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경향이 있냐 하면 또 아까 엑셀이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벤처 캐피탈들이 계속 나옵니다. 벤치마크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199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그 뜻이에요. 회사 이름을 만든 게 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벤치마크 할 만한 회사를 우리 만들겠어라고 만든 게 벤치마크 캐피탈입니다. 이 회사도 지금은 뭐 아주 탑티어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창한 거는 야 우리 펀드 예를 들어 손정희 씨가 1억 달러를 투자했잖아요. 1억 달러를 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그 펀드 사이즈는 최소한 10억 불이 넘어야 돼요. 그죠? 뭐 전 재산을 한 군데 넣지는 않잖아. 그것처럼 그때는 이제 펀드가 계속 커지는 추세였는데 야 그렇게 펀드가 커지면 핸들링하기 어려워. 우리는 작은 펀드 사이즈를 줄여서 운용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지역의 기업들을 계속 만나면서 하지 뭐 어디 비행기 타고 가서 잘 모르는 데 가서 투자 안 할 거야. 그리고 투자하면은 밀착 경영할 거야. 밀착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 1970년대에 나온 행동주의.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의 원래 그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강한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로 다시 우리 돌아갈 거야. 우리 완전히 스타트업의 경영자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거야 라고 했고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요게 이제 초창기 벤치마크 사무실인데 여기에 다 사람들이 앉아서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퀄 파트너십입니다. 보통 이제 뒤에도 제가 이제 잠깐 아마 나오겠지만 벤처 캐피탈 회사는 주요 핵심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이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4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KPCB라는 회사였습니다. 클라이너 퍼킨스 그다음에 누구지? 클로이어 보이어인가 해서 4명이 만들거든요. 이런 파트너들이 모여서 만들고 그 밑에 시니어 주니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의 대부분은 파트너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처음으로 시니어 주니어 파트너 이런 직급을 안 두고 초짜도 우리 회사에 만약에 조인을 하면 N빵을 해요. 어떤 성과가 나오면 N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회사는 내 딜이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해서 그게 성과가 나오면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오면 우리 멤버들이 다 N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옆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 좀 소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 몫이 되니까. 그죠? N빵 하는 시스템을 가진 게 이제 이 회사의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 문화로 이 회사가 성공적으로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처음에
만들자마자 흑자를 본 회사예요. 대부분은 다 적자잖아요. 이베이는 만들자마자 거래 일어나고 하면서 흑자를 봤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베이 창업자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해가지고 사적으로 지내서 계속 만나면서 회사에 대해서도 뭐 도와주고 어떤 사람 필요해요? 야, 우리 뭐 영업 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알아봐줄게 해가 도와줬어. 그래서 이베이가 알았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벤치마크이 670만 달러를 이베이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베이는 돈이 필요가 없어서 그걸 그냥 은행에 예금에다 넣어놔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한 다음에 야, CEO가 이거 좀 있어야 되니까 CEO로 이제 여성 CEO죠. 그 당시 유명했던 맥 휘트만을 추천을 해서 CEO로 넣고 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커졌죠. 그죠? 그래서 이 벤치마크 캐피탈처럼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그 투자 철학을 가진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밀착 경영 일종의 행동주의라고 이제 했는데 그 벤치마크 캐피탈에서 유명한 투자 중에 하나가 우버가 있습니다. 우버의 창업자가 여러분들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면 옛날에 사고 친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버의 창업자를 옛날에 세콰이어가 시스코 창업자를 잘라버리듯이 이 투자자가 벤치마크 투자자가 우버 창업자를 잘라버립니다. 주주들을 막 연결을 해서 그래서 우버 창업자가 소송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버 상장하고 했죠. 요게 그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에 안 있고 애플에 있던가? 슈퍼펌프드라고 우버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자와 이런 스타트업의 여러 관계를 알아보려면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피 한 방울로 뭐 검사할 수 있는 그 엘리자베스 누구예요? 테라노스인가? 테라노스라는 회사에 있었죠. 그것도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도 드라마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트위터라든가 드랍박스 이런 데 투자하면서 지금은 아주 메이저 투자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90년대 말이 되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 이 펀딩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70년대부터 이제 계속 창업이 누적이 되고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창업하는 회사에 조인했다, 창업자이거나 혹은 뭐 초기 멤버로 조인을 했다가 그 회사가 어디 팔리면서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생기면서 굉장히 엔젤 투자자들이 실리콘밸리 쪽에 많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로서는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돈이 벤처 캐피탈 펀드밖에 받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돈 많은 엔젤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스타트업의 펀딩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 때문에 사실은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의 역학관계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야후가 예전에 이제 손정희한테 투자 받기 전에 처음에 세콰이어 캐피탈한테 투자 받았잖아요. 투자 받을 때 야후는 100만 불을 받고 지분의 3분의 1을 줬습니다. 초기 투자할 때. 그죠? 3분의 1을 줬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회사를 창업하고 난 다음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 두 사람이 주위에 있는 돈 많은 개인들,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뭐 람보르기니 타고 놀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 만나고 했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듣더니만 야 그거 괜찮은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책 쓰잖아요. 수표책 뜯어가지고 자기 사인하면 그게 돈이란 말이야.
자기 10만 불 딱 사인해서 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우리 회사도 아직 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만들면은 내 거 10만 불 투자했다고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명의 이런 성공한 창업자들 엔젤 투자자에게 100만 달러를 펀딩을 받습니다. 펀딩을 받고 그 뒤에 이제 큰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큰 데서 투자를 받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큰 벤처 캐피탈인 세콰이어나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데 투자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얘들이 박사과정 하다가 창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 엔지니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니네들이 아는 게 뭐 있냐. CEO를 외부에서 경험 있는 노련한 CEO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가 찾아볼게. 그랬는데 뭐 세르게이 브린하고 안 된다. 필요 없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자기가 창업해서 계속 경영을 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 그래? 그래서 거의 한 2년 동안을 싸웠어요. 우린 투자해야 돼. 나중에는 우리 그럼 투자금 빼겠다. 뭐부터 시작해서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창업자들이 양보를 했죠. 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알았다. 누구 데리고 올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원해. 이런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에릭 슈미츠죠. 에릭 슈미츠가 이제 여기에 CEO로 조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투자자가 데리고 온 CEO가 그 회사의 경영을 맡는 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슈미츠는 CEO로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이 경영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이 3명 중에 1명으로만 사실은 일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세르게이 게린이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이제 경영권을 안 놨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투자를 하면 VC가 돈을 투자하면 많은 지분을 가지고 그 회사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었는데 이 시대가 이제 구글 이후로는 끝나가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VC가 투자를 해도 워낙 기업 가치가 커져 버리니까 지분율도 이제 낮고 창업자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경향들이 이제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스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창업자는 창업을 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회사의 매니지먼트는 벤처 캐피탈이 집어넣은 CEO나 COO가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펀딩 스타일이나 방식,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 구글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거의 모토가 fuck up VC입니다. VC 꺼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초기에 엔젤 투자자를 받았는데 그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불법 음원 공유 사이트의 그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넵스터 만든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피터 테일 같은 VC, 기존 VC에 대한 반감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초창기에 투자를 하고 했었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처음에 이제 좀 잘 나간다라고 실리콘밸리에서 소문이 났을 때,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서부로 왔죠. 회사 만들어서 막 저 그가 서부로 왔을 때 세콰이어에서 이제 막 요청을 해서 야, 우리가 제일 크고 좋은 투자자니까 우리한테 한번 와서 설명을 해라. IR 한번 열어라. 라고 이제 해서 겨우 IR이 성사가 돼서 아침 9시에 IR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저커버그가 친구하고 자기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오면서 지각을 하고 와요. 지각을 하고 오면서 머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아직 말리지도 않은 머리하고 밑에 바지는 그 우리 수면 바지 있죠. 잠옷 바지. 그거 입고 찔찔찔찔 나타난 거야. 지각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저커버그가 IR하러 온다고 해서 이 세콰이어 캐피탈의 창업자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 야 자기도 한번 볼까 해서 그 회의실 앞에 앉아 있는데 마크 저커버가 그꼴로 이제 실실실 기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파트너들이 야씨 골 때린다. 뭐 저런 애들한테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그 아저씨가 파트너를 불러서 야 투자해라.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들어와서 IR을 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페이스북 IR을 한 게 아니고 페이스북하고 상관없는 딴 회사 IR을 하면서 그것도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들에게 투자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 이래가지고 투자자 앞에서 IR을 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엿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투자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구글처럼 다 엔젤에부터 초기 자금을 모아서 어느 정도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하는 데는 많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고 투자자한테 주면서 딱 그죠? 창업자 CEO가 야 이렇게 세다. 너는 뭐 투자자가 뭐냐?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막 저커버그의 그 내용도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로 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져서 이제 나와 있고. 그러면 구글하고 이런 페이스북이 이 투자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회사의 지배력입니다. 이 회사를 누가 지배하고 누가 컨트롤할 거냐인데 그 이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아주 강한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경영은 물론 창업자들이 했지만 창업자들이 엇나가면 투자자들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사실은 주식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아마 수업할 때도 잠깐 나올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허용이 됐으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복수의결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창업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에 대해서는 한 주의 투표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 주의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선거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국민은 한 표의 권리를 가지죠. 그런데 그걸 이제 법을 바꾼 거야. 야, 아니야.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한 표를 주고 대학원생은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대학원생은 2표를 주자. 이런 거예요. 이거 야 창업자는 그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더 생각하니까 한 표를 주는 게 아니라 10표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활성화 안 돼요. 이게 벌써 2년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한 걸 봤는데 그 스타트업 중에 2회사가 이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2개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의결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면 모든 주식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황금주입니다. 황금주. 황금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일반 주식하고는 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주가 쓰인 대표적인 사례가
브리티시 텔레콤이라고 우리나라 KT 같은 데입니다. KT 같은 국영 기업이 민영화가 됐어요. 민영화가 돼서 이제 주식을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 넘겨줬는데 이때 영국 정부가 황금주 한 주를 가지는 걸로 이제 바꿨어요. 이 황금주는 이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만 가져도 99% 주주가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주가 반대 이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 황금주가 언급이 된 게 트럼프가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T를 인수합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인수를 할 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미국 정부가 이 황금주 한 주를 요구를 할 거다. 그런 말이 나왔죠. 근데 그걸 요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황금주가 있고 이상한 주식은 이제 아까 말한 복수 의결권처럼 듀얼 클래스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주, 우선주처럼 급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보통주인데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알죠? 맨유. 맨유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맨유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 할 거예요. 원래 2010년인가 11년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동네 맨유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홍콩 증권거래소에는 이 주식의 종류를 나누는 것을 그 당시에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뉴욕 거래소에는 허용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맨유의 경영진들이 가진 주식은 한 주에 10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나머지 주식은 한 주에 한 표. 이걸 뉴욕 증시는 허용을 했고 홍콩은 허용을 안 해서 얘들이 이제 뉴욕 증시로 상장을 했죠.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듀얼 클래스 주식의 그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냅입니다. 스냅. 이게 미국 10대들이 많이 쓰는 그 챗이죠. 메신저 같은 거. 이게 왜 더 이슈가 됐냐면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 창업자는 한 주에 10표를 투표할 수 있어. 주총할 때.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주에 그냥 한 표야라고 했는데 이때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공모를 할 때 신주를 발행을 해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나 뭐 기관이나 개인들이 그걸 사죠. 공모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주 전량을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시장에다가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실은 그 주식 증권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주관사들이. 야,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의결권이 하나도 없는 보통주, 그것도 우선주도 아니고 보통주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야, 저거 뭐 S&P 이런 지수에 저거 빼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최초로 IPO 시 아예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공모주로 던져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보통은 차등이란 말이에요. 니네들은 한 주에 한 표고 나는 한 주에 10표야 이건데 니네들은 한 주에 빵표, 나는 한 주에 10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냅은 주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모를 해서 만든 일반 주식 A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창업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가 아니고 상장하기 전에 초기 투자자나 직원들이 가진 주식은 주당 한 표를 가져요. 그리고 이 시주식은 언제 이게 사라지냐면 창업자가 2명이거든요. 이 친구들. 죽으면 사라집니다. 죽으면 비주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들 누가 상속을 받아서 하면 이제 비주식으로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얘들이 지분을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한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나머지 주주들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아까 스낵 같은 경우는 이 창업자들이 38%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은 90.5%.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30%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은 한 60%를 가지고 있어요. 저커버그가. 그다음에 그 구글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희석이 돼서 좀 줄었죠. 그래도 여기도 훨씬 자기의 지분보다는 더 많은 이 듀얼 클래스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클래스 주식은 지금도 이제 굉장히 이슈는 되고 있죠. 그죠? 이슈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개 기업만 지금 발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힘이 돈을 넣는 투자자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은 손해잖아요. 회사 지배를 창업자가 계속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총에서 없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투자자가 야 그러면 투자 안 해. 우리 딴 데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창업 기업들의 내고 파워가 투자자보다 세졌다는 거예요. 세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투자 시장에서의 이 변화가 커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제 또 하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파운더스 펀드죠. 2005년도에 파운더스 펀드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이 파운더스 펀드는 페이팔을 만든 피터 틸,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이제 합병해가지고 페이팔 하다가 매각을 했죠. 그래서 페이팔 만든 피터 틸이 중심으로 만든 펀드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 다음에 피터 틸이 딴 일도 하지만 이 파운더스 펀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때 만든 거는 주창한 게 뭐냐면 이 피터 틸이 아까 페이스북 초기 엔젤 투자자였고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터 틸이 주장하는 거는 야 벤처 캐피탈은 가공이 안 된 좋은 보석을 찾는 게 목적이지 그거 닦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닦을 수도 없다. 실제로 창업가들은 투자자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런데 왜 투자자가 옆에서 뭐라 하느냐. 투자자 돈만 줘. 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파운더스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펀드는 피터 틸의 유명한 책이 있죠. 지로 투 원인가? 그죠? 그 책에도 굉장히 이게 독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더스 펀드도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특출난 기업에 몰빵을 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페이스북에 엔젤 투자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파운더스 펀드를 만든 다음에 이 피터 틸이 페이스북에 몰빵 투자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파운더스 펀드에 있는 자산 거의 전부를 페이스북에 넣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서 퇴직연금 지금 넣어놓은 거 깨라 해서 그거 깬 것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떼돈 벌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운더스 펀드는 다른 VC 펀드하고 다르게 스타트업의 불간섭주의입니다. 이사회 안 들어가 우리. 이사회 안 들어가고 니네 알아서 해. 이제 이런 기조들이 이제 이때 2005년도 파운더스 펀드가 생기면서 만들어졌고 같은 시기에 Y 컴비네이터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 Y 컴비네이터는 파운더스 펀드는 창업자 출신이 만든 벤처 펀드라고 하면 되고 이 Y 컴비네이터는 창업자 출신이 만든 엑셀러레이터죠. 그죠? 일종의 보육
보육하는 초기 기간인데 원래 이제 이 폴 그레이엄이 창업자 출신의 이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 얕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서치를 해보면 폴 그레이엄의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그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어요. 통찰력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한번 이제 하버드에 2000년 초에 하버드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어떻게 창업할 것이냐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니까 또 그러다가 이게 있으니까 딴 데도 막 오는 거야. 뭐 딴 데 있는 학교 학생들도 관심 있는 애들이 오고 하는데 얘들한테 하면서 야, 창업자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VC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밥 먹고 그냥 임대료 내면서 꾸려나갈 정도 돈만 딱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투자를 받는다면은 창업한 경험이 있는 선배 엔젤 투자자들한테 받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창업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눈알을 반들반들하면서 이 폴 그레이엄을 쳐다보는 거야. 당신이 하나 이러면서. 그래서 폴 그레이엄이 이제 기겁을 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딴 사람들을 찾아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또 일리노이에서 온 대학생 2명이 막 찾아와서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요. 막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좋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렇게 창업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하지? 해서 만든 게 Y 컴비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여름 창업자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 창업할 생각이 있는 학생팀을 선발을 하고 걔들한테 6,000불을 줍니다. 투자를 해요. 6,000불을 주면서 지분 한 6%인가 받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그런 다음에 얘들을 같이 합숙시키면서 교육시키고 개발하게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한 게 Y 컴비네이터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000불씩 투자하고 요새는 한 20,000불 정도 하나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때 여름 창업자 프로그램에 그때 이제 강연 끝나고 따라왔던 일리노이 대학교 학생인가 2명이 만든 회사가 레딧입니다. 레딧을 그 친구들이 창업을 했고 이때 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샘 올트만이죠. 오픈 AI 창업자. 그 친구는 여기 와서 하고 나서 Y 컴비네이터의 또 대표로도 일을 하다가 이제 오픈 AI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벤처 펀드와 이제 아주 초기에 엑셀러레이팅하는 시장의 원조가 된 Y 컴비네이터가 한 2005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벤처 창업과 투자 생태계가 또 변화를 이제 겪는 거죠. 그리고 2000년 들어오면서 이제 나온 또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투자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참여자들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유니콘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진 투자자 중에 한 군데가 이 타이거 글로벌일 겁니다. 이 타이거 글로벌은 원래는 이제 자산 운용사 쪽이에요. 헤지펀드 운영하고 하던 데인데 이 친구들이 2000년대에 야 월스트리트에 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이걸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중국 시장에서 맨 처음에 엄청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야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해서 상장하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할 거야? 중국 시장 엄청 큰데 중국에 그런 기업 없어? 보니까 시나 소우, 네리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아예 별도로 이런 데 투자하는 펀드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헤지펀드의 투자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벤처 펀드를 운영하면서 지역은 글로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첫 장에
보인 게 뭐예요? 우리는 사업 계획에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벤처 캐피탈의 가장 베이스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사람에 기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숫자에 기반한다. 라고 했고 이 전략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This is for that. 야, 미국에 이베이 엄청 잘 됐는데 한국에는 그럼 이베이 같은 거 없나? 보니까 옥션 있죠. 그럼 그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중국의 구글 뭐야? 이게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의 범위를 글로벌하게 넓히면서 일종의 아비트리지 재정 거래를 한 거죠. 이쪽 지역에서는 가격이 높은데 여기는 싸. 그럼 이상 거를 테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게 그렇잖아요. 한국 거래소하고 다르잖아요, 가격이.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아비트리지 거래가 꽤 있었죠. 그런 것처럼 타이거 글로벌이 이렇게 했고, 타이거 글로벌이 이렇게 투자한 러시아 기업 중에 하나가 DST입니다. 타이거 글로벌이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DST가 이게 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로지네요. 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로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이 회사도 전문적인 투자 회사를 만듭니다. 이 유리 밀러라는 이 DST의 창업자가 타이거에 투자도 받고 타이거가 투자하는 패턴을 보면서 우리도 투자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미국 시장에 이제 처음 진출하면서 투자한 데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초창기에 그 엔젤 투자자 투자만 받다가 나중에 기관 투자자를 받거든요. 뭐 MS도 받고 엑셀인가 거기서도 받고 이렇게 벤치마크에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한참 페이스북 몸값이 올랐는데 자기가 글로벌 데이터로 이런 페이스북 같은 각국의 서비스를 비교해 보니까 미국 페이스북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높아도 얘가 페이스북 지금 싼 거야. 그럼 페이스북에 투자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나 러시아 누군데 좀 보자. 이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놈 하나 온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투자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이제 페이스북 지분을 1.96% 지분을 신주 발행하면서 2억 달러를 이제 사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페이스북에서도 그거 투자할 때 많아.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습니다. 그동안 이제 페이스북이 쫙 성장하면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했는데 초창기 직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분이 가치가 올랐는데 팔 수가 없어.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팔아요. 그거 우리가 사줄게. 2억 달러는 신주 발행해서 우리가 사고 1억 달러 이상을 직원들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사줄게. 그건 그 대신 요거보단 조금 싸게 사줄게. 라고 하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사실은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찬스죠.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타이거처럼 여기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하고 여기는 타이거보다 이제 더 강력하게 의결권을 아예 자기들 의결권이 있을 거 아니야 주식하면요. 그걸 창업자에게 줍니다. 야, 니네들 네가 우리 대신 네가 다 의결권 가져. 아예 의결권을 안 가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로스 캐피탈로.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상장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그게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지만 그거 하려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주가 오르는 거 보고 사지. 내가 주총 가서 한 표를 던지고 이러려고는 안 산다고. 그 포지션을 그대로 취해버려요.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계속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의 이제 또 하나의 거의 새로운 이정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넷스케이프를 창업했던 마크 안드레슨이 A16G라는 회사를 호로위츠라는 사람하고 둘이 공동 창업합니다. 파트너가 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회사는 안드레슨 호로위츠라는 자기들 이름으로 회사는 만들지만 통칭 A16G라고 하죠. 요 A하고 마지막 글자 G 안에 16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A16G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2009년도에 만듭니다. 만들면서 안드레센과 호로위츠는 둘 다 창업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에 의한 기업가를 위한 VC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는 손을 놓는 정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업자를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풀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 이 아예 일종의 스텝 부서를 둬요.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텝 부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사무실을 구하면은 그거 해주는 뭐 부동산 팀, 회계 어떻게 스포트 해주는 팀들 이런 스포트를 우리가 하마 이렇게 이제 하면서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는 초기부터 아주 그로스 캐피탈까지 같이 투자를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베이스니까 이쪽 중심으로 차별성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여기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한 10년 넘게 소프트웨어 쪽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제 A16G도 세콰이어나 뭐 클라이너 퍼킨스처럼 완전 탑티어 회사죠. 그래서 이때 이제 2009년도에 거의 설립할 때쯤 이제 안드레슨이 쓴 클럼이 있어요.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는가라는 유명한 클럼이죠. 아주 짧지만 이걸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설파를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호로위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창업자인데 요거는 이제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창업자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건데 본인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접고 뭐 새로 하고 하면서 생겼던 어려운 일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강의의 주제인 벤처 캐피탈 사이클은 좀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쉽시다.